자, 먼저 중앙일보 사설이에요. 간호법.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은 그냥 뭐 어떤 글의 표현이나 뭐 어떤 논리 구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시사적인 상식을 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골랐어요. 내일이 5.18이고 그래가지고 경향신문 칼럼 하나 골랐고 간호법부터 볼게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시끄러운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실 내용은 별로 꼭 찾아봤어요. 내용은 크게 별거 없어요, 사실은. 별거 없어,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뭐 임상병리사도 있고, 방사선 기술사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밥그릇 싸움이 참 심합니다. 근데 어쨌건 병원에서는 의사가 갑이야, 무조건.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간호사라고 통칭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병원 가서 보는 건 간호사보다 다 대부분 간호조무사라고 보면 돼, 동네 병원들은. 어. 근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게 약간 그 계급 질서처럼 고착화돼 있어요. 의사가 무조건 갑이고, 간호사는 의사 시다고 보조고, 간호조무사는 또 간호사 밥이고, 약간 이런 좀 참 안타까워. 이 병원 안에서의 어떤 밥그릇 싸움, 기싸움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온 건데 사실 이 간호법의 내용이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간호법 만든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기존에 보면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 의료법이 있는데 굳이 간호법이란 걸 왜 따로 만들어? 이런 입장인 거야. 쉽게 해서 이런 법이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 간호사 위상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 간호법이란 게 간호사 사기 진작이나 위상 보호를 위해서 위상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거고, 그래서 의사들은 이게 탐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간호사라는 이 직역이 의사하고 간호조무사 사이에 어떻게 보면 낀 입장이에요. 위로는 의사하고 밑에는 좀 위계질서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의사가 있고 밑으로는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이 간호사들의 좀 위상 강화, 권익 강화 뭐 이런 걸 위해서 단독법을 제정을 하니까 의사도 짜증이 나고 간호조무사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 뭐 임상병리사 수는 적지만 임상병리사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엑스레이 찍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줘? 우리도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간호법, 간호조무사법, 뭐 의사법, 방사선사법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야. 이제 이 법의 쟁점은 뭐냐면은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간호사 단독 개원의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간호대 가면 이제 간호사가 되는데 간호조무사와 간호사하고는 엄청나게 달라. 완전히 달라요. 같은 간호자가 들어도 간호사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4년제 간호대 나와야 되고 내가 뭐 자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 나와야지 간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 나름 어쨌건 의사 못지않게 간호대에서 배우는 게 상당한 의학 수준을 공부를 한단 말이야.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간호사 단독 개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다. 물론 이제 간호사 단체에서는 반발하지 불가능하다 그거는 어떻게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하느냐. 근데 어쨌건 그런 이유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들은 왜 반대를 하느냐. 이 간호법이 기존의 법조항을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뭐냐. 간호조무사를 갖다 더 그냥 하층민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간호조무사들을 갖다가 고졸이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것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고졸 이상으로 하면 대졸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말 그대로 요새 솔직히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는데 고졸자들만 간호조무사라 영원히 그냥 간호사 밑으로 가라는 얘기냐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내 해석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보다 뭐 간호법에다 간호사 월급 더 줘라 이런 얘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어떤 상징적인 법이고 별 내용은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제 기싸움을 한판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의사협회에서 짜증이 나. 의사협회에서 이 법하고 동시에 들어간 게 뭐였냐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금고 이상 하여튼 간단히 얘기해서 감옥 간 의사들 갖다 면허 취소하는 거 이걸 민주당에서 같이 추진을 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그건 거부권 행사를 안 한 거야. 그 의사들은 기껏 우리가 윤석열 지지해놨더니 안 도와주네? 거기 짜증이 난 거야 지금.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건 내가 보기에 그게 더 커요.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에 의하면은 내가 얘기했을 거야. 변호사, 세무사, 무슨 관세사, 법무사, 회계사 모든 사자들은요 감옥 가면은 면허 취소돼요. 정확한 규정까지는 안 찾아봤지만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감옥 갔다 와서 개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영영 변호사도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의사만
성범죄 저질러서 감옥을 갔다 와도 개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내가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로비라고 있는 건 의사협회 못 따라가요. 국회의원들도 의사협회 꼼짝을 못 한다는 거야. 막강한 의사협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성범죄 저질러가지고 감옥 갔다 온 놈이 의사를 또 개업을 해. 그놈이 또 내시경 하면서 무슨 짓을 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간호법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법.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이 나는 거야, 지금.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이 사설 해석에서 내 사견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걸러 들으세요. 결론은 간단해요. 싸우지 말고 좀 서로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자,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이게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그런데 이 법을 갖다가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지? 여야가 타협을 해라. 내용은 어렵지 않아, 별로. 첫 번째 단락은 사실관계에 이제 적시를 했죠. 제 요구에 따라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은. 그래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해결책이 잘 안 나올 때 쓰는 표현이야. 꼬인 실타래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렵다. 일단 간호사협회는 이제 자기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게 거부권으로 원점이 되니까 단체 행동 예고했고 2만 명이 지금 광화문 집회 왔대. 면허증 반납하고 태업. 자, 태업의 뜻이 뭔지 알아요? 태업의 태자는 우리가 태만하다 할 때 그 태자야. 게을리한다는 태자야. 그래서 파업하고 태업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파업은 아예 일 안 하는 거야 그냥. 공장 안 들어가 그냥 기계 안 돌리겠다는 거지. 태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준법투쟁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무 태만이야 쉽게 얘기하자면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냥 우리 일 열심히 안 할 거야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하자면.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파업을 해버리면 운전대를 안 잡는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들이 준법투쟁을 한다고 그래. 그 준법투쟁이 뭐냐면 사실 버스를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운행을 하면요 엄청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 왜냐? 개문 발차, 문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 안 하고 노약자들 다 내리신 거 확인하고 준법 운수를 하겠다는 거야. 준법 운행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버스가 느려지겠지. 출퇴근길 시민들 바빠 죽겠는데 현실적으로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급하게 움직이잖아요. 출근 시간에 특히. 개문 발차 어떻게 하네. 그냥 문 엑셀 밟으면서 문을 닫잖아 보통. 그리고 일일이 승객들이 다 내렸는지 일일이 확인해보고 그러나. 뭐 제한 속도 지키고 뭐 하여튼 그런 모든 면에서 준법 투쟁 그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오죠. 간호 업무 외 의료 활동은 안 하겠다. 딱 간호 업무만 하겠다는 거야. 이런 태업 등으로 반대 운동을 이거. 의사협회도 가만 안 있지. 여기 나오잖아.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금고 이상을 시켜서 감옥 갔다 온 겁니다. 자, 금고와 징역의 차이 얘기했나? 금고와 징역 둘 다 가둬놓는 거였는데 징역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고 금고는 강제 노역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가 징역보다 좀 가벼운 형이라고 그래. 왜 억지로 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요즘은 금고 판사들이 금고 선고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금고는 그러니까 정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교통사고범이나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를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다 징역으로 가요. 어쨌건 감옥 갔다 온 의료인의 면허 취소하는 개정 의료법이 거부권 행사에서 빠진 데 반발해. 의사협회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커 지금. 자, 결국 이제 싸우고 있단 말이야. 코로나 얘기를 얼마 전에 코로나 정식 선언을 며칠 전에 했죠. 겨우 극복을 했는데 직역 이익 의료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의료인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얘기했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무슨 뭐 임상병의사 이런 사람들 직역 각자의 직업 역할이지. 그 직업 역할에 이익을 놓고 자 항상 하는 말이야. 의사들 파업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옛날에 의약분업 발도도 한번 했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인질로 잡고 볼모로 인질로 잡고 이전 투구 여기서 있자는 진흙 있자 진흙 있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야. 참담하다. 사설에서 이렇게 참담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진짜 참담한 거예요. 논설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는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쓰면서 진짜 참담한 기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참담하다는 거야. 자, 정치권의 책임 너네도 문제가 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욕 좀 먹어야 되겠지? 자꾸 이래 지금. 우리 사설 공부하면서 이번 비난을 했죠. 비난 사설 얘기했지? 토론 생략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짱구가 아니야. 이거 간호법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키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거다. 이거 계산하고 한 거야. 분란을 만들려고 일부러 계산한 거야. 여기 뒤에 나올 거야. 갈등의 불씨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는 거야.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왜냐? 어차피 의사들은 국민의힘하고 더 친해. 의사들은 민주당 잘 안 찍어. 그러면은 간호사라도 우리 집토끼로 끌어안자 이거야. 강행을 하면 일단 간호사들은 민주당 좋아하겠지 일단은. 그걸 노리고 뻔한 의도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봤죠? 내친 김에 지금 방송법하고 노란봉투까지 강행 처리해서 거부권 유도를 이어갈 테서 이게 보면은 자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이 되면요 내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 왜 저래 이럴 수가 있거든. 국회에서 다수당이 통과시킨 법을 갖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거 거부권 행사가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되풀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가중이 되고 약간의 여론전을 노린 포석이라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폭주 자주 나오죠. 폭주 기관차에 그냥 지금 다수당 막 밀어붙이고 있어. 끝이 어디일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끝이 어딜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너는 어디까지 갈 거냐. 자, 근데 여당하고 보건당국, 보건복지부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야. 갈등을 방치했다. 중재 실패했다. 이제 이 사설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애매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대통령 선거 후보 때는 간호법 개정을 약속을 했어서 이 간호법 선보겠다. 간호사들 처우 개선하겠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법의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고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겠지만 어쨌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간호사 협회에서 주장을 하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하고 되기 나고 나서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공약이었어 원래. 근데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대통령도 이 모든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책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좀 완곡한 표현이겠지. 대통령도 책임 있다.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한 발 물러선 표현이에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자꾸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양곡국도 그랬는데 지금 야당이 입법 독주 게다가 대통령 거부권 반복되면 자 정치는 실종된다.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된다. 정치가 실종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 뭐야? 어떤 소통과 타협과 이런 게 실종이 되기 때문에 정치다운 정치가 실종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 이제는 의료계 정치권 모두 극학들이 한 발씩 물러서라. 그러면서 이제 현행 간호법의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일단은 중앙일보가 약간 보수논조 사설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도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되고 일단은 중앙일보는 의사들 편에 좀 가깝다고 봐야 돼요. 보수 언론이 이 간호법 문제다 보면 의사 입장을 많이 옹호를 해. 그래서 일단 간호법을 비판을 했어. 현행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고 나는 솔직히 과연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쨌건 자 72만 명이 넘는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이 고졸로 제한되는 등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야. 이 간호법도 그렇고 기존의 법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고착화시키는 거야. 간호사의 시다로 간호사의 하급 기관으로 이렇게 직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근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간호사 힘든 거 알죠? 그 태움 문화 있다는 것도 알고 자살한 간호사도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어 간호사가. 열악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약간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다음 국회에서 재표결되면 부결돼 자동 폐기를 될 것이 확실하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은 잡았지만 3분의 1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파국을 피하려면 재표결 대신에 대체 법안을 입법해라. 고치라 이거지. 거부권 행사된 법안의 처리 시한 없어요. 원래 법안의 처리 시한이란 건 없는 거야 그냥.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면 합의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약간 멋부린 표현이죠. 못할 이유가 없다. 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다는 좀 더 겁먹은 표현이에요.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단 구조랄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 이해는 되지. 간호법이 뭐가 쟁점이 되는지도 대충 알고 뭐 깊이 들어가서 이런 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하려면 우리가 정치평론가를 하지. 여기서 월급 안 받지, 그죠? 네, 나도 사설 여러분하고 보기에서 준비해 오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막 속속들이 공부를 하고 다 찾아보고 이러고 싶은 심정이 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업무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오고 어쨌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당장 지금 심각하게 되면 지금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거나 의사들이 파업을 하거나 그래서 병원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아프면 안 돼 지금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 자존심 싸움이에요. 실질적으로 극단적으로 이 간호법이라는 게 간호사 월급을 더블로 올려주라 이런 내용 아니야.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의 법이야 사실은. 근데 이 의료계 안에서 그 묘한 위계 질서와 의사들은 짜증이 나는 거야. 영원한 간호사는 우리 발밑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간호사가 어떻게 단독 개원을 하겠어.
의료법에서 안 된다고 돼 있거든. 의료법에서는 한 의사만 치과 의사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야. 간호사는 진료 행위를 못 해요. 기본적으로 의료법상. 그런데 내가 보기엔 좀 해석을 너무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간호사가 병원을 열 수 있다. 내가 보기엔 약간 오바야. 결국엔 자존심 싸움입니다. 두 번째 자, 김남국 뉴스 요새 자주 나오죠. 지금 한 방에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82년생이야. 상당히 젊은 정치인이야. 참고로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했을 거야. 그래서 젊은 굉장히 좀 참신한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로 간판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코인으로 지금 한 방에 날아가고 있어요. 60억 코인도 문제지만은 결정타가 뭐냐면은 국회 회의하고 있는데 코인 거래를 한 거야. 근데 국회의원들 300명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끔 나오잖아. 문자 메시지 파동 막 일어나고 하잖아. 누가 누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뭐 대통령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카톡이 노출돼가지고 난리 나고 그런 걸 노리고 일부러 흘리는 경우도 있어. 정치인들 중에서. 근데 김남국은 쉽게 해서 근무 시간에 코인질 하는 거야. 이게 딱 잡혔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겠지 기자들이. 왜냐면 솔직히 근무 시간에 딴짓은 뭐 누가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야. 국회의원들도 근무 시간 주식 거래 하겠지. 지금 팔아야 돼. 매도 버튼 누르고 하겠지. 근데 나중에 이게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옛날 기록 싹 본 거야 기자들이. 이 새끼 코인하고 있었구나. 잘 걸렸다 너.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설에서 오늘자 사설이에요. 이게 어디지? 앞에 거는 중앙이고 이게 한겨레. 자, 한겨레는 비교적 당연하죠. 진보 매체예요. 한겨레조차도 지금 이거는 못 봐주겠다. 이거 쉴드 못 쳐준다. 안 된다. 한겨레조차도 이미 그 전에 조선중앙 동아은 그냥 아주 나서서 물어뜯었어. 김남국을 갖다가 이참에 너 없어져라. 물어뜯었단 말이야. 김남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크게 될 수도 있어. 잘 크면은 젊기 때문에 나중에 4선, 5선, 6선 국회의원까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망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구독자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듣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조중동은 기회는 이때다. 너 한번 물어 뜯겨봐 하고 달려들었는데 한겨레가 보기에도 이거는 넌 안 되겠다. 실드 못 쳐줘. 그래서 한겨레 사설 제목이 민주당한테 명령한다. 꼼수설탕 김남국 윤리위 제소부터 해라. 당 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의 조사를 하라는 거야. 윤리위에 넣는다는 거는 민주당 안에서 진상조사가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나오기 전에 좀 전에 속보로 떴어. 결국 민주당에서 윤리특위 제소했어요. 민주당에서도 결국 버리는 거야. 결국은 사실상 버린다고 해야 돼. 같은 당 의원이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감싸기로 들어갔어. 그리고 김남국이 당에 부담 안 주겠다고 탈당해버렸어. 그런데 한겨레 사설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쳐요. 아침마다 민주당 지도층이나 국민의힘 지도층 아침마다 사설 다 봅니다. 언론 보도 내용 스크린하고 들어가. 근데 이거 내 뇌피셜이지만 영향 미쳤을 거야. 얼라 한겨레조차도 이렇게 나오네. 쉴드 안 쳐주네. 안 되겠구나. 지금 김남국 코인 사태 터지고 나서 2030 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0%가 떨어졌어. 지금 젊은 층 많이 어렵잖아요. MZ세대들 많이 어렵잖아. 코인 가지고 코인에 몰빵했다가 지금 한강 가는 애들 속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코인 60억 가지고 있다면 정서적으로 일단은 용납을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윤리 제소하라. 그래 했어요. 그리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상자산 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탈당해버려서 지난 14일 날. 꼼수야 꼼수. 왜 탈당을 했냐. 탈당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민주당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거야. 얘는 그걸 노린 거지. 물론 뭐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진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하고 윤리감찰을 피하기 위해서 나가버린데 어떡해.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건 의총에서 추가 조사하겠다고 그랬어. 근데 본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조사가 어렵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야. 김남국이 계속 조사 협조를 거부하면 단호하게 징계해라. 그리고 나아가 윤리특위 제소, 철저히 진상규명, 의원직 제명 아주 세게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 한겨레가 보기도 이건 아니라 싶은 거야 지금. 자, 김 의원은 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이건 궤변에 불과하다.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하는 궤변이다. 헛소리하지 마. 자, 진상을 규명할 제대로 된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탈당부터 하면은 가뜩이나 힘든 당 지금 민주당도 지금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더욱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민주당도 좀 머뭇거렸어. 논란 제기된 지 5일이나 지나서야 진상조사 시작했고, 자, 아까 얘기했죠. 상임위 도중에 코인질 한 거야. 이게 의혹이 제기되니까 비로소 뒤늦게 윤리감찰을 지시다. 그 사이에 2030 지지율 10% 까먹었어요.
자, 김은혜 탈당가 비협조는 무명의 신인, 원래 젊은 애였어. 젊은 그냥 변호사였어. 근데 무명의 신인을 믿고 발탁해준 당을 궁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하고 배은망덕한 애이다. 한겨레 치고는 굉장히 센 표현 쓴 거야. 버린 카드야 이거.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가 알기로 이거 저기 김어준 방송에 나간 것 같아. 김어준이 그 TBS 그 저기 뉴스공장 하다가 이제 잘리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헤드라인만 봤는데 김어준 뉴스 그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도 막 자기 변명만 일관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어준이 굉장히 좌파 인사입니다. 김어준 대놓고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김어준 대놓고 윤석열 욕한 사람. 그래서 교통방송에 잘렸어 지금. 교통방송 뉴스공장의 아침 시사 프로 1위였어요. 근데 여권에서 보기에 보수층에서 보기에 눈엣 가시야. 그러니까는 오세훈으로 TBS는 서울시 예산 받아요. 오세훈으로 시장이 바뀌자마자 TBS 조치를 한 거야. 그래서 김어준 나가야 되겠어. 이 김어준조차도 당시에 좀 갸우뚱했대요. 자, 김어준 이제 송고 질문을 했겠지. 꼼수 탈당한 거 아니냐 너? 그랬더니 아니야. 당 진상조사 요구한 거 나야.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아 그래 조사 받겠다고 네 입으로 얘기했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내가 얘기했죠.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탈당과 상관없이 조사에 협력해라. 그리고 거래 상황 다 내라 이거야. 거래 상황 다 내라. 근데 지금 뭐 내가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 김남국 의원이 안 내고 있나 봐. 캥기는 게 있는 거지. 이제 내는 순간에 날아간다. 지금 이제 솔직히 나는 코인도 잘 모르고 나도 요즘 이렇게 뉴스를 꼼꼼히는 안 봐요. 좀 헤드라인만 이렇게 훑어보면서 넘어가는데 이 김남국 이 코인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코인 거래 할 수 있어. 아니 국회의원도 뭐 밥도 먹고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고 주식 거래도 할 수 있어. 하지 말란 법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간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내가 자세히는 못 봐서 헤드라인만 본 거야. 이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김남국이 이제 자기의 힘을 좀 썼나 봐. 그쪽 업계에 유리하게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어쨌건 간에 문제가 있긴 있어. 그래서 거래 내역 제출 안 하고 있나 봐요 지금. 민주당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에 따라서 명운이 달려있다.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한겨레가 지금 애정어린 진짜 걱정을 해주는 거야. 너네 이렇게 가다가 내년 총선 말아먹는다. 지금 돈봉투 의혹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 이것도 지금 꼬리 자르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꼼수 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니네가 나서가지고 조사하고 징계해라 이런 거야. 자 마지막에는 여당. 그동안 우리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안 하지만은 하는 직원들 많이 해요.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주식 같은 거 뭐 다 신고해. 그런데 가상화폐는 그동안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일반 공무원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가상화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하자. 이런 최신 방안 실천에도 자 마지막 표현 좋은 거야. 인색할 이유가 없다. 인색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참 이렇게 겉멋을 부린 표현이지. 결론은 뭐야? 엄밀히 말하면 경제적인 글쓰기에는 뭐 좋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어. 가시적 쇄신 방안을 당장 실천하라 이럴 수도 있는 이렇게 끝맺을 수도 있는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좀 그래 멋을 부린 표현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나중에 써먹기 좋아요. 이런 거 저작권 없는 표현입니다. 그냥 막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한겨레 사설 정치적인 맥락을 좀 봐야 돼.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가 사실 김남국 까는 사설은요 한 일주일 전부터 있었어. 매일매일 다 떴어. 조중동에서 특히. 근데 나는 그때 일부러 안 깠어요. 왜냐 조중동은 당연히 김남국 싫어하니까 민주당이란 이유로.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아 드디어 한겨레도 한마디 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어본 겁니다. 자 경향신문. 자 이 글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보듯이 보시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두 분이 태어나기 전이야. 나도 내가 77년생이니까요. 내 신상이 들어가네. 내가 4살 때였어요. 내가 이쪽에 살았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이제 호적상 고향이 제주도예요. 저는 제주도에서 출생신고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제주도 들어가서 1년 살다가 기억도 안 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 근처에 살았어요. 저기 전라남도 영암 쪽이라고 그쪽에 살았는데 나는 4살 때니까 기억을 못하죠.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산포 나주 쪽에 내가 살았다고 그래요. 난 기억 전혀 못해. 근데 그 당시 나중에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 당시 공수부대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강이 있으면 다리를 건너가면서 강물에 놀고 있는 애들한테 총을 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부모님이 주시더라고. 부모님이 주더라고. 뭐 우리 부모님 거짓말한 것 같진 않아요. 이 광주 민주항쟁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 정말 사람 많이 죽었어요. 무고한 시민들이
우리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총을 쏜 사건이야. 박정희가 김재규 총을 맞고 79년 10월 26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 근데 국민들은 기대를 했어요. 아, 이제 독재가 끝나나 보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가 오나 보다. 독재 시대가 끝나나 보다. 근데 박정희가 사라진 자리에 전두환이 딱 등장을 한 거야. 간단히 얘기하자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키운 게 박정희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전두환을 많이 중용을 하고 중책을 맡겼어. 전두환이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등장을 했어요. 79년 12.12 사태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80년 초에 전국적으로 이제 대학생이랑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이제 독재 타도를 외친 거지. 데모를 한 거야. 시위를 한 거야. 그 과정에서 특히 광주가 심했어. 그러니까 공수부대들이 광주 내려와서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게 광주 항쟁이에요. 근데 이 글을 꼽은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은 굉장히 약간 감정적인데 제목부터 감정적이잖아. 굉장히 감상적이잖아. 잠들지 못하는 광주역. 이건 논설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편의 어떤 수필 같은 글인데 이 글을 꼽은 이유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한번 이 기회 된다면 나중에 뭐 넷플 같은 데도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게 굉장히 많아. 뭐 KBS, MBC, SBS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한번 보기를 권해요. 한번 이 당시에 어떤 굉장히 격동적인 정치 상황을 갖다가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거든. 자, 광주 민주항쟁이 벌써 43주년, 80년이니까 43주년 됐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보수 진영도 인정해. 그래서 내가 전에 사설 봤지만은 광주 민주항쟁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태용호 최고위원 징계 받았죠. 당원권 정지 3개월인가? 이거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인정한 거야. 보수의 원조인 김영삼 대통령한테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이건 진상조사 끝났고 이거는 폭동이 아니란 거야. 지금도 극우 보수 측에서는 빨갱이 세력에 의한 폭동이다. 북한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건전한 보수들은요 다 인정해. 5.18은 진정한 민주 항쟁이었다. 4.19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 급을 인정을 했어. 그래서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상이었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자, 우리가 법을 보면은 항상 모든 법은 제1조, 2조, 3조 나가죠. 유일하게 헌법만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 들어가기 전에 전문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헌법의 가치, 헌법 정신을 선언한 문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3.1운동 정신 계승이 들어가 있고요. 4.19 민주화 운동도 들어가 있어. 1960년대 4.19 민주화 운동. 근데 80년 5.18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전문에다가 5.18을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다 5.18을 넣는다는 거는 정말로 굉장히 큰 상징을 가지는 거야. 상징성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상이었는데 아직 지지부진해. 자, 밑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영국의 대원장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라고 돼. 뭐 혹시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웠으면 기억날 거야. 미국의 독립선언은 프랑스 인권선언. 이게 정말 역사의 흐름을 바꾼 피 묻은 선언들이야. 피 묻은 선언들. 피 묻은 선언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피 묻은 선언들이야. 이렇게 말하자면. 미국 독립선언은 프랑스 인권선언. 이것에 이어서 5.18 기록물이 그 같은 급이 된 거야. 이제 왜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으로 인정을 했어요. 인권과 민주와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바로 광주 정신이다. 5.18 정신이다. 그 정도로 5.18의 가치가 귀하다는 얘기를 이 단락에서는 얘기했고, 자, 그대로 이제 5.18의 유래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앞에 내가 얘기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18년 동안 박정희가 집권해서, 자, 겨울 왕국이 아니라 겨울 공화국이라서 동토란 말하죠. 동토, 얼어붙어 있는 땅. 그때는 모든 게 얼어붙어 있어.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옷도 마음대로 못 입었어요. 박정희 때 머리 함부로 못 길었어요.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알까. 경찰들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장발족들 머리 자르고 그랬어. 통금 시간 있었어요. 12시간가 그랬나? 12시 되면은 밖에 못 돌아다니고. 하여간 독재 정권 시대였어, 정말. 그 당시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북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자유가. 내가 말했잖아. 소주 한잔 먹으면서 박정희 개새끼 그럼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 그런 시절이었어. 지금은 제가요. 지역역 앞에 사거리에서 윤석열 개새끼하고 피켓 들고 있어도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징계는 받겠지. 표현이 상당히 좀 이렇게 격한 표현이야. 산업 일꾼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갈아엎어 만든 나라였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국물 없는 식사, 봉제 의립 공장, 야, 주 98시간을 갖다 고된 작업이 쌓려 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 얘기했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조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였던 거야.
자, 부마 민주항쟁 이후 유신의 심장을 저격한 김재규. 김재규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에서 지금으로 치면 국가정보원장.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 오른팔이었어. 결국 자기 오른팔 손에 죽은 거야.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 죽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죽인 거야. 이거 알고 있겠지만은 박정희하고 김재규하고 술 먹다가 그냥 김재규가 쏴버린 거예요. 자, 11.6 사태가 벌어지고 민주화 꽃이 피기 전에 12월 12일 날 하나의 주책의 신군부 쿠데타, 이게 전두환 쿠데타예요. 악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게 뭐냐면은 80년 5월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서울의 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어떤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나타내는데 봄은 짧잖아.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너무 짧게 끝나버렸다. 결국은 신군부가 5월 15일 날 이제 행동을 개시한 거야. 이때 거의 1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지만 어쨌든 자진 해산했어. 휴교령. 이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니까 휴교령을 내린 거야. 문을 닫아버린 학교 문을. 신군부는 경찰과 공수부를 통해서 학생 간부 체포하고,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전남대, 광주에 있는 전남대, 금남로에 있는 전남대. 5월 18일 날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5.18이라고 그래요. 이건 5월 18일 하루 사건이 아니야. 5월 27일까지인가? 최종적으로 5월 27일까지 열흘간의 기록인데 5.18이 시작이 된 거야. 이때는 이제 처음에 총이 등장한 거 아니야. 이제 공수부대원들에서 이제 곤봉으로 쳐 맞은 거예요. 무차별 구타 진압당한다. 때리고. 그러니까 시위대가 이제 불어난 거지. 시민들이 합류하고 이제.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 있어요. 이 작전명이 바로 공수부대 작전이 화려한 휴가인데,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어.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봐봐요. 그러면 5.18에 대한 기록이 좀 있어.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으로 공수부대 진압 작전이 그리고 총을 처음 쐈나 봐. 자, 성난 시위대가 파출소를 갖다 불을 질러. 5월 20일 이때 이미 언론 보도 통제가 들어가요. 그 송강호가 나오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 아, 그러면 좀 이해 될 거야. 광주를 봉쇄를 합니다 결국은. 모든 언론을 다 통제를 해. 그래서 그 당시 외신 기자가 외신이 먼저 타전을 한 거야. 광주에서 지금 피비린내가 나고 있다. 그 당시 국내 언론 아무도 보도 못했어. 방송국을 틀어주고 있었으니까. 광주 MBC가 불에 타고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발포가 시작돼가지고 비무장 시민 중에서 이제 죽는 사람이 나와. 시해 전화 끊겨버렸습니다. 자, 공수부대가 사격을 해. 시민들이 결국은 파출소를 습격해가지고 총을 꺼내요. 이제 이러다 우리 죽게 생겼다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항권 행사를 한 거야. 헌법적인 정치학적인 용어로 저항권,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저항권 행사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든 거지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날 이후로는 시민군하고 계엄군하고 총격전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 그래서 도청 태극기가 이제 근조기가 걸린 거야. 검은 리본과 함께 반만 걸린다. 도청 광장에 시신이 늘어나고 이때 굉장히 참혹했어. 시신이 늘어나. 자, 5월 13일 날 시민들은 이제 너무 나갔다, 좀 우리 좀 자제하자. 총기에 시작되지만 공수부대가 또 총을 쏴버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중학생도 총 맞아 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80년도 봄에 광주 인근의 그 조그만 군에 내가 살았었는데 그때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고 있던 어린애들한테, 그러니까 실제 어린애들한테 조준 사격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놀래켜 주려고 위협 사격했는 걸 주면 총도 쏘고 그랬다는 거야.